가족은 반드시 지켜야 해. 그러니까 아무도 알면 안 돼. 새벽 3시 수술실 불빛 아래서 준혁은 오늘도 누군가의 심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준혁은 평생 손을 떨지 않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그날 밤 케이크 상자를 들고 현관 앞에 섰을 때 문틈 너머로 두 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내의 목소리, 그리고 어머니의 목소리. 절대 안 돼. 검사 같은 건 더더욱. 그리고 잠시 후. 근데 준수 얘기는 꺼내지도 마. 준혁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복도 바닥에 내려놓고 응급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15년 동안 몰랐습니다. 아내가, 동생이, 그리고 어머니가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깊이 썩어 있었는지, 흉부외과 의사는 압니다. 썩은 조직은 도려내야 산다는 것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가까워도. 이 이야기는 준혁이 메스를 든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수술실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을 향해.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일상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 남자는 왜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 걸까요? 새벽 3시 40분 서울 한복판 대형 대학병원 흉부외과 수술실 안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수술대 위를 하얗게 태우는 그 아래 이준혁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메스를 쥔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5mm. 그 간격 하나가 사람의 생사를 가르는 밤이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가 짧고 날카로운 소리를 반복했습니다. 준혁은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모은 채 실처럼 가느다란 혈관 위에서 봉합선을 조정했습니다. 수술실 안에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의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고 마취과 의사는 모니터만 응시했습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시 움직였습니다. 파형이 흔들렸다가 천천히 안정을 찾았습니다. 확인.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은 그제야 허리를 폈습니다. 수술복 등판에 땀이 번져 있었지만 준혁의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안도도 뿌듯함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준혁은 회복실로 이동했습니다. 집도의 명패를 가운에 단 채였습니다. 복도에서 보호자 가족이 달려오려 하자 준혁은 간호사에게 먼저 눈짓을 보냈습니다. 동선을 막아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보호자는 울면서 무언가를 묻고 싶어 했지만 준혁은 회복실 안으로 들어가 환자 기록지를 펼쳤습니다. 영상 판독 결과를 처음부터 다시 훑었습니다.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사람의 감정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준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준혁이 집에 도착한 건 새벽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눈에 들어오는 것은 늘 같았습니다. 오른쪽 신발장 옆에 가지런히 놓인 응급 가방, 그 옆에 수술화, 그 위에 개어진 당직복. 준혁이 직접 정한 자리였습니다. 호출이 오면 30초 안에 출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뚜껑 덮인 냄비와 약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수가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냄비 뚜껑을 열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진동 세기를 최대로 확인한 뒤 가운을 벗어 의자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수술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그날의 기록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준혁의 습관이었습니다. 놓친 것은 없는가?
더 나은 선택은 없었는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이 준혁이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영과 민주는 각자 방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안방 불을 꺼둔 채였습니다. 준혁은 그 어두운 틈새를 보면서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아이들을 챙기고 어머니 미숙이 집안을 돌보고 동생 준수가 주말마다 아이들 곁에 있어주는 것. 준혁은 그것이 자신이 없는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라고 믿었습니다. 자신이 수술대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건 이 집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가족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까지는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서재 서랍 안에 서류 위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꺼낸 뒤 반드시 같은 방향, 같은 순서로 정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랍을 열었더니 서류 묶음의 방향이 반대였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피로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일정표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말도 없이 출력된 일정표에 새로운 항목들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보호자 연락망을 확인했더니 준수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수. 준혁은 그 이름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준수는 언제나 특별한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니 미숙에게 있어서만큼은요. 준혁이 의대에 합격하던 날 미숙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요즘 힘들다는 말이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나왔고 대화는 자연스럽게 준수 쪽으로 흘렀습니다. 준혁은 그날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수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미숙은 준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동생 좀 도와줘라. 내가 형이잖아.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창밖을 봤습니다. 형이라서 도와야 한다는 말이 어쩐지 형이라서 당연히 희생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준혁은 통장에 돈을 넣었습니다. 말없이. 미숙이 준수를 감싸는 방식은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준수가 잘못을 해도 미숙의 눈에는 준수가 먼저 보였습니다. 준수가 힘들다고 하면 세상이 준수에게 불공평한 것이 되었습니다. 준혁은 그 패턴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준수의 이름이 아이들 연락망에 반복적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단순히 동생이 조카들을 챙기는 것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래도 준혁은 넘겼습니다. 동생이 아이들을 챙기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냄새는 달랐습니다. 거실에서 처음 그 향수 냄새를 맡은 날 준혁은 멈췄습니다. 낯선 냄새였습니다. 지수가 쓰는 향이 아니었습니다. 창문을 확인했습니다. 닫혀 있었습니다. 발이 거실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준혁은 코끝에 남아있는 그 냄새를 한참 맡았습니다. 어디선가 맡아본 적 있는 향이었습니다. 준수가 명절에 뿌리고 왔던 향수, 그것과 비슷했습니다. 아니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 냄새가 두 번째로 났습니다. 세 번째로 났습니다. 설마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수에게도 준수에게도 미숙에게도. 하지만 더 이상 피로 탓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천장만 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준수의 이름이 찍힌 연락망이 떠올랐습니다. 코끝에서 그 향수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병원 호출이 취소된 드문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퇴근길에 케이크를 샀습니다. 서연과 민준의 생일이 지나쳤다는 것을 며칠 뒤에야 알았던 것이 마음에 걸려 있었습니다. 케이크 가게 유리창 안에서 초를 고르면서
준혁은 몇 개를 사야 하는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몇 살이 됐는지, 민주는 몇 살이 됐는지, 아이들 나이를 맞추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한켠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현관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던 손이 멈췄습니다.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지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문고리에 손을 얹은 채 숨을 참았습니다. 그 사람이 알게 되면 지수의 말이 끊겼습니다. 절대 안 돼. 검사 같은 건 더더욱. 미숙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준수 얘기는 꺼내지도 마. 미숙이 말을 잘랐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준혁은 문고리에서 손을 뗐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손가락 하나씩.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케이크 상자가 손 안에서 기울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바로 잡지 않았습니다. 검사, 준수, 알게 되면 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맞물렸습니다. 맞물리고 또 맞물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복도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귀 안에서 미숙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절대 안 돼.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준수를 감쌀 때 미숙이 늘 쓰던 목소리였습니다. 준수가 잘못을 해도, 준수가 실패를 해도, 준수가 무슨 짓을 해도 미숙은 늘 그 목소리로 준수의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소리가 준수를 감싸고 있는 곳은 준혁의 집 아니었습니다. 준혁의 아내와 함께 준혁은 벽에 한 손을 짚었습니다. 케이크 상자를 복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이 굽혀질 것 같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느끼면 안 됩니다. 지금은 느낄 때가 아니었습니다.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준혁은 몸을 돌렸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걸었습니다. 현관 옆 고정 자리에 놓인 응급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거울처럼 반짝이는 엘리베이터 벽에 준혁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수술실에서와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병원 당직실로 돌아온 준혁은 불을 켜고 빈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준혁은 그 손을 책상 위에 평평하게 눌렀습니다. 손등의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리고 펜을 쥐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난 날짜, 자신의 해외 학회 일정, 병원 기록 수정이 가능했던 구간, 하나씩 써내려갔습니다. 칸을 만들고 날짜를 채우고 겹치는 구간에 선을 그었습니다. 펜이 종이 위를 긁는 소리만 당직실 안에 울렸습니다. 표를 완성하고 준혁은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다시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절대 안 돼. 검사 같은 건 더더욱. 어머니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알면서 이 집을 드나들며 냉장고를 채우고 빨래를 개고 아이들 일정표를 챙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감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에게 준수는 달랐습니다. 준혁이 무언가를 잃어도 미숙의 눈은 곧 준수를 향했습니다. 준혁이 힘들어도 미숙의 걱정은 준수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방식이라고, 준수가 좀 더 약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달랐습니다. 이건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감정보다 먼저 사실을 확인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준혁은 외부 검진 기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전성 심장질환 가족력 상담을 반복적으로 맡아온 덕분에 가족 심장 스크리닝 검진 명목으로 예약을 잡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검체 채취 항목 안에 유전자 검사가 포함되도록 기관과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수에게 넘길 서류 묶음을 직접 구성했습니다. 의료비 정산 서류를 앞에 두고 보험갱신 확인서를 그 뒤에 넣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동의서는 중간에 배치했습니다. 지수는 늘 준혁이 정리한 순서대로 서명했습니다. 내용을 항목별로 읽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준혁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과지가 나온 날 준혁은 종이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현관 앞 복도에서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것인지 준혁은 결과지를 다른 서류들 사이에 끼워 넣고 파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불빛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져가는 불빛들. 지수가 배신했습니다. 준수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미숙이 알면서도 덮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식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아이. 준혁은 늘 자신이 그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지워버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준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준혁의 가정이 무너지는 것도 감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가장 깊이 박혔습니다. 준혁은 창밖에서 눈을 거뒀습니다. 병원 근처 법률사무소 번호를 검색했습니다. 이혼 절차, 재산 정리, 아이들, 보험 수익자 변경. 항목을 적어 내려가는 준혁의 손은 수술실에서처럼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만난 건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을 확인하는 동안 준혁은 창밖을 봤습니다. 무언가를 꾹 삼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성된 날 밤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수와 아이들은 이미 자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연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가 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조용한 숨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그 소리를 잠시 듣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에 손을 뻗어 깊숙한 틈에 봉투 하나를 밀어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준혁의 필체로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만 18살 생일에 열어라. 민준의 방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준은 이불을 걷어차고 옆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준혁은 흘러내린 이불을 끌어올려 아이의 어깨에 덮었습니다. 손이 민준의 어깨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단 한 번도 그 어깨를 충분히 안아준 적이 없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준혁은 손을 걷었습니다. 책장 뒤 고정된 틈에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민준, 만 16살 겨울방학 첫날에 열어라. 두 방의 문을 차례로 닫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잡이를 끝까지 쥔 채로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응급 가방을 들었습니다. 수술화를 신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안방 쪽을 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그쪽을 향해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 기차는 5시 10분에 출발했습니다. 준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응급 가방을 발밑에 고정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펼쳐진 연표를 봤습니다. 날짜 하나하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준혁의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기차가 터널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준혁은 연표를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의 눈이 감겼습니다. 민준의 어깨에 잠깐 올려뒀다가 걷었던 손의 감촉이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기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봉투가 열리는 날 아이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게 될까요? 아버지가 사라진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준혁이 떠난 다음 날 아침 강지수는 6시가 되기도 전에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냄비를 꺼내고 가스불을 켜고 국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지수는 그 손을 냄비 손잡이에 꽉 쥐어 고정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준혁이 남겨두고 간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 사본과 계좌 안내서. 지수는 그것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아서 등을 돌렸지만 등 뒤에서도 그 봉투의 존재가 느껴졌습니다. 계좌 안내서에는 2개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 명의, 민준 명의, 지수 명의는 없었습니다. 준혁은 아이들 몫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지수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 알고 떠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떠난 것인지 지수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서연이 방에서 나온 건 7시가 다 되어서였습니다. 거실을 지나치다 멈췄습니다. 아빠의 방 쪽을 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행거에 걸려 있어야 할 수술복이 없었습니다. 구두가 없었습니다. 가운이 없었습니다. 텅 빈 행거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옷장 문을 닫지 않은 채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볼펜 한 자루가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이불이 그대로였습니다. 누군가 잔 흔적이 없는 이불이었습니다. 서연은 침대 옆 스탠드 앞에 섰습니다. 스탠드는 켜져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이 방에 들어왔을 때 켜둔 것인지 아니면 밤새 켜져 있던 것인지 서연은 스탠드를 끄지 않은 채 방을 나왔습니다. 민주는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하다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선이 신발장 옆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 가방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가방은 없었습니다. 수수라도 없었습니다. 당직복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가방이 오래 눌러온 자국만 남아 있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자국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건드려 보려다 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밥 먹어. 지수가 부엌에서 불렀습니다. 민주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아. 2번째로 불리고 나서야 민주는 식탁으로 왔습니다.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면서 아버지가 앉던 자리를 한번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리였습니다. 아빠 어디 갔어? 민준이 숟가락을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지수는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갔어. 거기서 중요한 일이 생겼대. 어느 병원? 좀 멀어. 지방이야. 어느 지방? 지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밥 먹어. 서연이 지수를 봤습니다. 어느 지방인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 말하지 않는 것인지 서연의 눈이 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눈을 피해 냉장고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미숙이 왔습니다. 초인종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거실을 한번 훑어보고 곧장 식탁으로 다가갔습니다.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하더니
다시 접어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는 소리가 컸습니다. 지수가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생활비를 하나도 안 남겼어요. 아이들 계좌만 만들어 놓고 미숙은 지수의 손을 가볍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잖아. 지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더 이상 얘기하지 마. 애들 앞에서는 특히. 미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손이 서랍 위에서 잠깐 떨렸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미숙도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알고 떠났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두 사람 다 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는 순간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미숙은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가져온 장바구니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양파, 두부, 시금치 하나씩 꺼내 냉장고 칸에 넣는 미숙의 손이 바빴습니다. 손을 바쁘게 움직이면 머릿속이 조용해지는 것처럼 그날부터 미숙은 집안의 공기를 바꿨습니다. 준혁의 이름이 나올 것 같으면 다른 말로 덮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 얘기를 꺼내려 하면 간식을 내밀거나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아이들 일정표를 직접 챙기기 시작했고 학교에서 오는 문자는 미숙이 먼저 확인했습니다. 준수가 찾아온 건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준수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소파에서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수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삼촌이 왔다. 서연은 책에서 눈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개의치 않는 듯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지수에게 뭔가를 건네고 민준의 머리를 쓱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은 몸을 살짝 비켰습니다. 준수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삼촌이랑 나가자. 너희 가고 싶은 데 있어? 민준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이 눈짓을 보냈습니다. 어서 대답하라는 눈짓이었습니다. 민준은 그 눈짓을 봤습니다. 그리고 준수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안 가도 돼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준수의 얼굴에서 웃음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장면을 책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준수가 집에 자주 오는 것이 예전부터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있는 날에는 잘 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그 패턴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패턴이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 주말 준수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갔습니다. 밤이 되면 지수는 준혁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읽힌다는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차단한 것인지 아니면 번호를 바꾼 것인지 지수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준혁이 생활비를 남기지 않은 것, 아이들 계좌만 만들어둔 것,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몰라도 무언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소파에 앉아 준혁이 앉던 자리를 봤습니다. 그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쿠션도 치우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식탁을 세팅할 때는 습관처럼 4개를 꺼냈다가 1개를 도로 넣었습니다. 그 동작을 매일 반복했습니다. 꺼냈다가 넣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민주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말이 없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았습니다. 밥을 먹으러 나올 때만 방문이 열렸습니다. 학교 담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수업 중에 민준이 멍하니 있는 시간이 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상담교사 윤가람이 면담을 요청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지수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통지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끝까지 읽지 못한 채로 서연은 아버지 서재를 자꾸 드나들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책장을 훑었습니다. 해부학 책을 꺼내 펼쳤다가 덮었습니다. 수술 체크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발견하고 그것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반듯하고 촘촘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것 같은데 어딘가 단단한 필체였습니다. 서연은 그 종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떠난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아버지는 무언가를 결정한 것이라고. 그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집안 서류를 정리하다가 의료비 영수증 묶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 봉투에 나뉘어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뭔가 어긋났습니다. 같은 날 두 군데 병원에서 발행된 영수증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부분에 작은 표시를 해뒀습니다. 미숙이 부엌에서 나오다가 서연이 영수증을 들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미숙의 눈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거 내가 정리할게. 미숙이 다가오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영수증 묶음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진을 찍은 뒤였습니다. 미숙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 무렵 지방의 한 공공병원에서는 새로운 흉부외과 전문의가 첫 수술을 마쳤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야간 응급 환자였습니다. 수술은 새벽 2시에 시작해서 5시에 끝났습니다. 수술을 마친 준혁은 회복실 점검을 마치고 당직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자동이체 확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에 이체되도록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의 양육비 계좌, 상담 연계 비용. 준혁은 확인서를 한번 훑고 파일에 넣었습니다. 서울로는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편지도 문자도 연락도 지수에게는 단 한 푼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몫은 끊기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지수는 그 입금 내역을 확인할 때마다 멈췄습니다. 자신의 계좌로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계좌에만 들어왔습니다. 그 선명한 구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수는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미숙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인정하는 것이 되니까요. 5년이 흘렀습니다. 그 5년 동안 준혁은 서울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계좌는 한 번도 비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학원을 시작하자 학원비가 더해졌습니다. 민준의 상담 비용이 올라가자 그만큼 더 들어왔습니다. 서연과 민준은 그 불일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진 아버지, 끊이지 않는 돈, 그 두 가지가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어딘가에 답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침대 아래에 혹은 책장 뒤 어딘가에. 아직은 몰랐습니다. 5해가 지나도록 아무도 꺼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서연이 18살 생일을 맞이한 날 아침은 그러나 다른 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미역국을 끓였고 민주는 학교 갈 준비를 했고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생일 축하 노래도 케이크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없는 생일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생일 같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밥을 먹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침대 아래로 손을 뻗었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손등에 닿았습니다. 손끝이 무언가에 걸렸습니다. 봉투였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겉면을 봤습니다.
아빠의 필체였습니다. 반듯하고 촘촘한 글씨. 서연아,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있을 때 보면 좋겠다. 서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때. 아빠는 날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남겨뒀습니다. 손끝이 봉투 모서리를 눌렀습니다. 5년 전 아빠가 이 봉투를 여기에 넣어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잠든 사이에 소리도 없이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면서도 서연은 잠시 열지 못했습니다. 열면 무언가가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열기 전과 열기 후가 같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맨 앞에 연표가 있었습니다. 날짜들이 빼곡하게 정리된 표였습니다. 아빠가 해외 학회에 나가 있던 기간, 서연이 태어난 날, 민준이 태어난 날, 그리고 외부 검진 기관의 검사 날짜. 서연은 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날짜들을 따라가다가 겹치는 구간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아빠가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과 자신이 태어나기 9달 전 시점이 겹쳤습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연은 그 부분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검사 결과 사본이었습니다. 의학적 수치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수치들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가 흔들렸습니다. 서연은 종이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쉬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보험 수익자 변경 문서였습니다. 수익자 항목에 서연과 민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경 날짜는 아빠가 떠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음 장은 양육비 자동이체 설정 내역이었습니다. 매달 같은 날짜, 서연 계좌, 민준 계좌. 5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진 달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장은 작은 종이였습니다. 다른 서류들과 달리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민준에게 내 누나가 준비됐다고 판단하면 같이 봐도 된다. 하지만 결정은 서연이가 한다. 서연은 그 메모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빠는 민준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나인 서연이 먼저 감당하고 판단하도록 맡겼습니다. 서연이 18살이 될 때까지 기다린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서연을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가방을 들었습니다. 민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을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방 안으로 들어와 민준 옆에 섰습니다. 봉투를 꺼내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이 봉투를 봤습니다. 겉면의 글씨를 읽었습니다. 아빠 글씨다. 응. 언제부터 있었어? 아빠가 떠나던 날 밤부터. 민준은 봉투를 들었습니다. 손끝으로 겉면을 쓸었습니다. 나도 볼 수 있어? 봐도 돼. 아빠가 그렇게 썼어. 민준이 봉투에서 시선을 들었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아빠가? 응. 내가 볼 준비가 됐는지는 내가 판단하라고. 민준의 입술이 잠깐 움직였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봉투를 봤습니다. 서연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바닥에 펼쳤습니다. 연표가 먼저 놓였습니다. 민준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앉았습니다. 날짜들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겹치는 구간에서 멈췄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사 결과 사본을 민준 앞에 놓았습니다. 민준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또다시.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창밖에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복도에서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삼촌이야. 속삭임에 가까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이 필요 없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랫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빠가 알고 있었네. 응. 알면서 돈을 보냈네. 응. 알면서 아무 말도 안 했네. 서연은 그 말에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말 대신 이걸 남겼어. 민주는 바닥에 펼쳐진 서류들을 봤습니다. 연표, 검사 결과, 보험 문서, 이체 내역, 그리고 자신에게 쓴 메모. 민주는 메모를 집어들었습니다.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결정은 서연이가 한다. 민준이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습니다. 누나가 나한테 보여주기로 했어? 응. 왜?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혼자 감당하는 게 맞지 않을 것 같아서. 민주는 메모를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한번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서연은 손을 뻗어 민준의 등에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얼굴에서 손을 내렸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빠 찾아가야지. 민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아? 서연은 연표 맨 아래를 가리켰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상담교사 윤가람을 찾아간 것은 그로부터 이틀 뒤였습니다. 서연이 서류 일부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주는 연표 사본을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윤가람은 서류를 확인하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봤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이 얘기를 꺼낼 생각이야?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아빠가 어디 있는지 찾아가려고요. 윤가람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움직이기 전에 계획부터 세워. 어디로 가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무슨 말을 할 건지. 다 적어. 서연이 종이를 받았습니다. 선생님한테는 알려줄게요. 이동하면. 그래. 연락 끊기지 않게. 윤가람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참은 얼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수는 아이들 방이 평소보다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연 방에서 기척이 없었습니다. 민준 방에서도 불빛이 일찍 꺼졌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지수는 서연 방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하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다시 들었습니다. 다시 내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알게 된 것 같다는 느낌이 가슴 안에서 번졌습니다. 언제부터 알게 된 것인지, 무엇을 알게 된 것인지, 지수는 그 질문들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의 방에 교통카드가 없었습니다. 민준의 작은 가방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지방 도시로 가는 고속버스 안은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가방에서 연표를 꺼내 무릎 위에 펼쳤습니다. 병원 이름, 주소, 진료과. 아빠가 연표 맨 아래에 남긴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민주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 뒤로 넘어가는 숨소리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속도가 붙었습니다. 차체가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다가 서연을 봤습니다. 누나, 아빠가 우리 보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모르겠어. 반가워할까? 글쎄, 그게 무슨 대답이야. 서연은 창밖을 봤습니다. 아빠는 감정을 잘 안 드러내는 사람이잖아. 근데 그렇다고 안 반가운 건 아닐 거야. 민주는 다시 이마를 창에 기댔습니다. 보고 싶었을까, 우리?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 속 봉투를 손으로 눌렀습니다. 매달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입금된 돈.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면서 돈은 끊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보고 싶지 않았을 리 없었습니다. 버스가 2시간을 달렸습니다. 터미널에 내렸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서울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준이 점퍼 지퍼를 목까지 올렸습니다. 서연은 윤가람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다고. 윤가람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하라고.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라고. 두 사람은 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심장 수술 잘하는 데지. 서울서 왔어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거기 원장 선생님이 서울 큰 병원에서 왔다던데. 실력이 보통이 아니래요. 민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은 시내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있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됐지만 깨끗했습니다. 주차장 옆에 작은 화단이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두 사람은 정문 앞에 섰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 옆 벽에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문 기사를 오려 액자에 넣은 것들이었습니다. 지역 심장 수술 성공 사례, 의료 봉사 활동 사진. 민준이 사진 앞에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수술복 차림이었습니다. 카메라를 보지 않고 옆을 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살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5년 동안 여기 있었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서연이 민준 옆에 섰습니다. 사진 아래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안내 데스크로 갔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흉부외과 이준혁 선생님 면담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요. 직원이 서연을 봤습니다.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니요. 개인적인 방문입니다.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술 중이세요. 언제 끝날지는 저희도 몰라요. 기다려도 될까요? 직원이 로비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저쪽에 앉아 계세요. 두 사람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딱딱했습니다. 민주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 거야? 몰라. 배고프다. 조금만 있어. 민주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로비를 둘러봤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사람들이 복도를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보호자처럼 보이는 사람이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습니다. 이 안 어딘가에 아빠가 있었습니다. 수술실 안에서 누군가의 심장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5년 전과 똑같이. 민주는 그 생각을 하다가 눈을 내렸습니다. 1시간이 넘게 지났습니다.
복도 끝에서 수술복 차림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잠깐 굳었습니다. 그래도 걸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 있는 서연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걸음이 멈췄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로비 안 사람들이 오가고 안내방송이 울리고 어딘가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그 모든 소리가 멀게 느껴지는 몇 초였습니다. 민준이 서연 옆에 왔습니다.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민준을 봤습니다. 준혁은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그 한마디였습니다. 준혁의 목 근육이 한번 움직였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들어와. 준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두 사람이 따라갔습니다. 상담실은 작았습니다. 책상 하나, 의자 셋. 창문으로 병원 화단이 보였습니다. 준혁이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앉았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연표, 검사 결과, 보험 문서, 이체 내역.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봤습니다. 언제 봤어? 생일에요. 감당할 수 있었어?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왔죠.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한 장씩 짚었습니다. 이 검사 날짜가 아빠가 떠나기 직전이야.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봐. 민준이 연표를 가리켰습니다. 아빠가 없던 기간에 우리가 생겼다는 거잖아요. 응. 그럼 삼촌이. 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민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알면서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준혁은 민준을 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어렸어. 지금도 어려요. 그래. 근데 지금은 내 누나가 옆에 있잖아. 민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빠는요? 아빠는 왜 없었어요? 준혁의 손이 책상 위에서 한번 움직였습니다. 주먹을 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냥 평평하게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이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리라고 서연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기록과 서류로만 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연은 목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혁이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보험 수익자 변경 확인서하고 앞으로 필요한 행정 서류들이야. 학교 보호자 연락망도 내 이름으로 바꿔놨어. 준수 쪽으로 뭔가 처리되는 게 있으면 이걸로 막을 수 있어. 서연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언제 이걸 준비했어요? 떠나기 전부터. 서연은 서류를 받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5년 전 날짜였습니다. 아빠는 처음부터 준비하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서류로,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그것이 이준혁이라는 사람이 사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왜 여기 있어요? 이젠 서울로 안 와요? 준혁이 창밖을 봤습니다. 화단 위로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할 일이 있어. 그게 우리보다 중요해요? 준혁이 민준을 봤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사람들한테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수술이 있어. 우리한테도 아빠가 없으면 안 되는데. 방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민준의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의대 가려고요.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어릴 때부터 내 서재에서 해부학 책 꺼내보는 거 보고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그때 알고 계셨어요? 응. 그럼 왜? 난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거 보고 싶었어. 서연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내렸습니다. 목이 뜨거워졌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오게 두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서랍에서 종이를 한 장 더 꺼냈습니다. 내일 병원 참관 등록해 줄게. 수술실은 아니고 회복실하고 외래 쪽이야. 이틀 정도 보고 가. 민준을 봤습니다. 너는 여기 상담센터 프로그램이 있어. 내일 오전에 같이 가보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도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마침 복도 끝에서 환자 보호자가 준혁에게 다가왔습니다. 허리를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 감사합니다. 남편이 살았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실 경과 보고 안심하세요. 보호자가 다시 허리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민주는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5년을 살았습니다. 서울에 없었던 5년 동안 누군가의 심장을 붙잡고 누군가의 가족을 살리고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연이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말없이 그날 밤 서울집에서 지수는 카드 사용 내역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방 시외버스터미널, 지방 택시. 지수는 문자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준혁의 병원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나왔습니다. 병원 홈페이지, 신문 기사, 의료봉사 사진. 지수는 그것들을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준혁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수술복 차림, 카메라를 보지 않는 눈. 지수는 병원 대표번호를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올려놓은 채로 오래 있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은 올 때보다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준혁이 건네준 서류 묶음을 올려놓고 한 장씩 읽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숨소리가 고른 편이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민준이 눈을 떴습니다. 누나. 응.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응. 그 말 믿어?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믿어. 왜? 말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이니까. 민준은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불빛이 민준의 눈에 반사됐습니다. 나도 믿고 싶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준의 어깨가 창문에 기대는 것을 봤습니다. 조금씩 무게가 실렸습니다. 잠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기댄 어깨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쓰러지지 않도록.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아침부터 서연은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의대 입시 전형, 내신, 관리, 모의고사 일정표를 꺼냈습니다. 항목별로 쪼개고 날짜를 배치했습니다. 아빠의 연표와 비슷한 형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아채고 잠깐 멈췄다가 다시 썼습니다. 민주는 학교 상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윤가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왔어? 네. 정기 상담 신청하려고요. 매주 같은 요일로요. 윤가람이 수첩을 열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어땠어? 민주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아빠 봤어요. 그래서 살아있더라고요. 잘. 윤가람이 민준을 봤습니다.
그 짧은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들었는지 알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상담센터 봉사는 온라인으로 신청했어요. 동아리 활동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도 알아보려고요. 윤가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민주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잘했다는 말이 오랜만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지수는 달라진 아이들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식탁에서 공부를 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밥을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것은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침묵의 결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전에는 아빠가 없어서 생긴 빈자리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지금은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을 알면서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서연은 준수와 함께하는 가족 일정을 스스로 지웠습니다. 달력에서 준수 이름이 적힌 항목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지우개가 종이를 문지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학교에서 행사 안내문이 왔습니다. 보호자 서명란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담임 선생님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아빠가 준비해준 서류 묶음에서 한 장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변경됐어요. 앞으로 이준혁 이름으로만 처리해 주세요. 담임 선생님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전에 이준수 씨로 연락이 오곤 했는데 앞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담임은 서연의 눈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주말 준수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려다 비밀번호가 바뀐 것을 알았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지수가 나왔습니다. 준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밀번호 바뀌었어? 아이들 보러 왔는데. 지수는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좀 그래. 애들이 공부한다고. 준수의 웃음이 흔들렸습니다. 잠깐만 보면 안 돼? 다음에. 지수가 문을 닫았습니다. 복도에 혼자 남은 준수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민주는 준수가 건네는 용돈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교통비가 필요할 때는 아빠가 만들어준 계좌에서 직접 이체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3번 틀렸습니다. 4번째에 성공했습니다. 민주는 이체 확인 문자를 한동안 들여다봤습니다. 지수는 어느 날 밤 장롱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출산 기록, 진료 영수증, 예약 문자 출력물들.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날짜 순서대로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는 것은 달랐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태어난 날짜, 그 9달 전, 준혁이 해외에 나가 있던 기간, 지수는 그것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오래된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혁의 연표 요약본이었습니다. 날짜, 검사 결과, 요약, 보험 수익자 변경 내역. 지수는 화면을 보다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준혁이 이것을 여기 남겨뒀습니다. 일부러. 지수가 언젠가 보도록. 지수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일들이 화면 위에 날짜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숨겼다고 생각했습니다. 덮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류를 만들었습니다. 알면서 아이들 계좌를 만들었습니다. 알면서 봉투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지수가 해온 것들이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준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노트북을 닫지 못했습니다.
화면이 저절로 꺼질 때까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방병원에서 준혁은 그날도 새벽 수술을 마쳤습니다. 당직실로 돌아와 자동이체 확인서를 확인했습니다. 서연 계좌, 민준 계좌. 이번 달도 정상 처리였습니다. 파일에 넣으려다 멈췄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다녀간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상담실에서 마주 앉았던 그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민준이 아빠하고 불렀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준혁은 확인서를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연의 의대 입시 일정이 적힌 종이였습니다. 서연이 돌아가기 전날 밤 준혁에게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책상 왼쪽 고정 위치에 놓았습니다. 수술 체크리스트 옆이었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서연도 지금쯤 일어나 공부를 시작했을 시간이었습니다. 준혁은 불을 끄지 않은 채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멀리서도 같은 시간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준혁이 가진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무렵 손주들의 방문이 뚝 끊겼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받았습니다. 할머니, 나 지금 공부 중이에요. 그래, 잠깐만. 이번 주말에 올 수 있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정이 있어서요. 무슨 일정? 공부요. 미숙은 전화기를 쥔 채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민준이도 바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거실을 봤습니다. 손주들 사진이 담긴 액자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민준이 초등학생 때 찍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사진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그 액자를 오래 봤습니다. 자신이 지켜온 것들이 지금 자신에게 어떻게 돌아오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각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병원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학교 행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미숙은 상을 차렸습니다. 그러다 멈췄습니다. 수저를 하나씩 세었습니다. 자신 것, 지수 것, 준수 것, 셋이었습니다. 한 개를 더 꺼내려다 서랍을 닫았습니다. 지수는 명절 음식 재료를 절반만 샀습니다. 냉장고에 넣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는 몇 명분을 준비해야 할지. 그 숫자가 줄면 줄수록 자신이 이 집에서 차지하는 자리도 줄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그날 지방 버스를 탔습니다. 아빠가 있는 곳으로. 버스 안에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게 명절이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스는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서연이 의대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날은 수요일 오후였습니다. 학교 복도에서 휴대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합격이라는 두 글자가 화면 위에 있었습니다. 주변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화면을 껐습니다. 그리고 교실로 돌아가지 않고 복도 끝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가족 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제목란에 합격이라고 썼습니다. 본문에 수험 번호와 합격 통지서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녁에 준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대신 예과 1학년 시간표 관리 방법과 실습 대비 항목이 정리된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입학식 날 아침, 지수는 일찍 일어나 서연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같이 가도 되지?
서연은 잠깐 멈췄습니다. 같이 가도 되는데 나 사진은 안 찍을 거야. 지수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 정문까지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서연의 옆에서 걸으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잘할 거야.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서연은 안내 책자를 받아들었습니다. 나 들어갈게. 지수가 서연의 팔을 잡으려다 손을 내렸습니다. 서연은 돌아보지 않고 강의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자녀의 어깨를 감싸고 환하게 웃고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수는 캠퍼스 벤치에 가서 앉았습니다. 그 무리 안에 자신의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심리학과에 들어가 첫 세미나가 시작되던 날부터 노트를 2권으로 나눴습니다. 한 권은 수업 내용, 한 권은 따로였습니다. 따로인 노트 첫 페이지에 민주는 천천히 썼습니다. 자신이 중학교 때 반복적으로 적었던 문장들, 그것을 그대로 옮겨 적고 옆에 작은 글씨로 분류 항목을 달았습니다. 위기 신호 체크리스트 형식이었습니다. 윤가람에게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아빠의 연표에서 배운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때 자신이 적었던 문장들이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자료가 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준혁은 지방병원에서 그 애도 야간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병원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서울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또 왔어요. 이번엔 규모가 큰 데예요. 준혁은 잠깐 생각하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안 갑니다. 병원장이 준혁을 봤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여기보다 훨씬 좋은 조건인데 여기 야간 응급을 저 대신 할 사람이 없어요. 병원장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없으면 여기 심장 환자들은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안 가는 겁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명절, 서연과 민주는 지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준혁의 병원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준혁은 메뉴판을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메뉴를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해부학 실습에서 심장 처음 만졌을 때 손이 멈췄어요.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 보면서 다시 했어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서연은 메뉴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그 말 들을 줄 몰랐어요. 왜? 아빠가 잘했다는 말을 별로 안 하는 사람인 것 같아서요. 준혁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틀린 것을 잘했다고 하진 않아.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그 말이 칭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혁식 칭찬이었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잘하고 있어요. 준혁이 민준을 봤습니다. 알아. 어떻게 알아요? 윤가람 선생님한테 연락 왔어. 민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생님이 아빠한테 연락했어요? 내가 먼저 했지. 내 상담 일정 확인하려고. 민준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는 진짜 아무것도 안 놓치네. 준혁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 나 상담센터 열 거야. 나중에. 준혁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언제? 대학원 마치고요. 위기 청소년 전문으로. 왜 그쪽으로? 민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제가 위기 청소년이었으니까요. 준혁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제 노트에 뭘 썼는지 아직 기억해요. 그걸 체크리스트로 바꿨어요.
그게 누군가한테 쓸모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은 한동안 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잘 생각했어. 민준이 아빠 옆에서 걸으면서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서연과 똑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에서 지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습니다. 명절인데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애들 거기 없지? 네. 어디 갔대? 지수는 잠깐 멈췄습니다. 일정이 있대요. 미숙은 전화기 너머에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준혁이한테 간 거지.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미숙이 낮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야? 지수는 그 질문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말해봐. 저도 잘못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했습니다. 그래도 준수는 어머니, 지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준수 얘기는 저한테 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못 들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준수가 약하기 때문에 감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아는 것과 인정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미숙은 아직 인정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준수는 그날 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합격 축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습니다. 서연은 문자를 확인하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방병원 숙소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응급차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그 방향 어딘가에서 아빠가 움직이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심장을 향해 서연은 창문에서 돌아서서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내년 실습 일정을 펼쳤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파일이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서연의 손이 키보드 위에 올려졌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비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하늘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은 빗소리였습니다. 그 빗소리 안에서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가슴을 짚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손으로 명치를 눌렀습니다.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왼쪽 어깨로 번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미숙은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이 소파 위에 있었습니다. 손이 닿지 않았습니다. 빗소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몰랐습니다. 미숙은 팔을 뻗어 소파 다리를 잡았습니다. 몸을 끌어당겼습니다. 휴대폰을 잡았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미숙은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대원이 미숙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들것이 펼쳐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지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지수는 전화를 받자마자 재킷도 걸치지 않고 나왔습니다. 준수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준수는 택시를 잡으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 병원 대표 번호였습니다. 지방병원 당직실에서 전화를 받은 것은 야간 간호사였습니다. 준수가 말했습니다. 이준혁 선생님 바꿔주세요. 급합니다. 잠시 후 준혁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심정지 소견이래. 준혁은 한 박자 멈췄습니다. 어느 병원? 준수가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당직 의사를 불렀습니다. 수술 인계합니다. 짧게 말하고 가운을 벗었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빗속이었습니다.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준혁은 핸들을 두 손으로 잡은 채 앞만 봤습니다. 이동하는 내내 병원에 전화해서 미숙의 검사 수치와 약물 투여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감정은 나중이었습니다. 지금은 수치였습니다. 서연에게 연락이 간 것은 지수가 아니라 준혁이었습니다. 준혁이 운전 중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할머니 응급실 나가는 중. 서연은 문자를 읽고 바로 지도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공의 신분으로 가족 환자가 발생하면 먼저 보고해야 했습니다. 직접 처치에 참여하려면 승인이 필요했습니다. 선생님, 가족 환자가 응급실에 입원했습니다. 옵저버로라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승인 부탁드립니다. 지도교수가 물었습니다. 어떤 관계예요? 저의 친할머니세요. 직접 처치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 알죠? 알고 있습니다. 옵저버로만 참여하고 싶습니다. 승인 부탁드립니다. 지도교수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문서로 범위 고정하고 들어가요. 감사합니다. 서연은 전화를 끊고 가방을 들었습니다.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민주는 상담 실습 도중 연락을 받았습니다. 가방을 챙기면서 호흡을 골랐습니다. 윤가람에게 배운 방식이었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박자를 세면서 택시를 탔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안전계획 항목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는 것. 할 수 없는 것에 힘을 쓰지 않는 것. 병원 응급실 대기 공간은 밝고 시끄러웠습니다. 형광등이 눈을 찌를 듯 켜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대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재킷을 걸치지 않은 채였습니다. 민준이 자판기에서 따뜻한 커피를 뽑았습니다.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수가 물컵을 받으면서 민준을 봤습니다. 고마워. 민준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준혁이 도착한 것은 1시간 뒤였습니다. 빗물이 어깨에 남아 있었습니다. 응급실 데스크로 곧장 갔습니다. 박미숙 환자 담당 의사 불러주세요. 직원이 준혁을 봤습니다. 보호자세요? 아들입니다. 이준혁입니다. 흉부외과 전문의입니다.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준혁에게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복합 관상 동맥 파열이었습니다. 아주 시급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준혁이 물었습니다. 집도의가 누구예요?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희 흉부외과 과장님이 오고 계신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준혁이 말했습니다. 과장님 전화 연결해 주세요. 담당 의사가 잠깐 준혁을 봤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담당 의사가 준혁에게 전화기를 건넸습니다. 준혁이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이준혁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쩐 일이에요? 여기까지. 어머니가 환자입니다.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가족 환자인데 빠를수록 좋은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책임은 선생님이 지는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담당 의사가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전화기를 돌려줬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술 준비 구역에서 준혁이 보호복을 입었습니다. 서연이 옆에 섰습니다. 지도교수 승인서를 꺼냈습니다. 준혁이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옵저버로만이야. 알아요. 수술실 안에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 알아요.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준혁이 수십 년을 써온 서울대학병원 수술실과 온도가 같았습니다. 불빛의 각도도 같았습니다. 다른 것은 준혁의 나이와 서연이 그 옆에 서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똑같은 불빛이었습니다. 준혁이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장갑을 낀 손이 내려갔습니다. 서연은 지정된 자리에 섰습니다. 모니터를 봤습니다. 수치를 읽었습니다. 아빠가 가르쳐준 방식대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출혈량이 늘었습니다. 모니터가 경고음을 냈습니다. 수술실 안의 공기가 팽팽해졌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모니터 수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차단하고 봉합하고 흐름을 되돌렸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만 요청했습니다. 모니터 수치가 천천히 안정됐습니다. 서연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술이 끝났습니다. 준혁이 수술실을 나왔습니다. 보호복을 벗으면서 복도를 걸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걸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회복실 앞에서 준혁이 멈췄습니다. 잘 봤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뭘 배웠어? 서연은 잠깐 생각했습니다. 손이 멈추면 안 된다는 거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야. 두 사람은 회복실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두 사람 위로 내리쬐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하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대기 공간에서 민준이 지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네. 미안해.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물컵을 두 손으로 쥔 채 앞을 봤습니다. 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너한테도 서연이한테도. 민준의 손이 물컵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용서한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지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듯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수는 병원 복도 끝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보호자 서류 처리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서연이 복도를 지나가다 준수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나 할 말이 있어. 서연은 멈췄습니다. 준수가 말을 이으려 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빠가 준비해준 후견 및 대리동의 문서였습니다. 준수 앞에 내밀었습니다. 법적으로 정리된 거예요. 삼촌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준수는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받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서연은 서류를 도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준수는 복도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유리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의식을 회복한 건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손주들을 찾았습니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을 안내했습니다. 서연과 민주는 정해진 면회 시간에만 들어갔습니다. 그 이상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서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서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꼭 잡히지도 않았습니다. 미숙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미가 미안하다. 서연은 미숙을 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재활 일정표를 꺼내 침대 옆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퇴원하면 이 순서대로 해야 해요. 미숙은 그 종이를 봤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이 상담 기관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재활하면서 여기 연결해 드릴게요. 제가 아는 선생님이에요. 미숙은 두 손주를 번갈아 봤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더하지 못했습니다. 퇴원 수속 날 준혁은 병원 서류를 마무리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지수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먼저 걸음을 옮기려 했습니다. 지수가 말했습니다. 준혁 씨. 준혁이 멈췄습니다. 지수는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다시 열었습니다. 미안해요. 준혁은 지수를 봤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지수는 준혁이 복도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병원 출입문이 닫혔습니다. 빗속을 뚫고 응급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술복 차림으로, 빗속으로. 서연과 민주는 병원 입구에서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저게 아빠야.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응급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시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빠르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지수는 주차장에서 혼자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켰습니다. 끄지 않았습니다. 다시 끄지 않았습니다. 빗줄기가 앞 유리를 타고 흘렀습니다. 와이퍼를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어떤 모습인지, 누가 기다리는지. 지수는 그 질문 앞에서 시동을 켠 채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몇 해가 지났습니다. 서연이 흉부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날은 평범한 목요일이었습니다. 자격증이 담긴 봉투를 받아들고 병원 복도를 걸어오면서 서연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메일 앱을 열었습니다. 아빠 이메일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제목란에 전문의 취득이라고 썼습니다. 자격증 사진을 첨부했습니다. 전송했습니다. 의대 합격 때와 똑같은 방식이었습니다. 첫 단독집도 수술은 그로부터 2달 뒤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서연은 체크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아빠가 보내준 형식이었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짚었습니다. 놓친 것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더 나은 선택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아빠의 것이었다는 것을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수술은 새벽 2시에 시작됐습니다. 수술실은 차갑고 밝았습니다. 서연은 수술대 앞에 섰습니다. 손이 내려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서연은 기록지를 검토했습니다. 수치를 정리하고 합병증 가능성을 항목별로 썼습니다. 다 쓰고 나서 메일을 열었습니다. 아빠에게 결과를 보냈습니다. 준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수치 한 가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서연은 답했습니다. 준혁이 다시 답했습니다. 잘했어. 서연은 그 2글자를 보고 진료실 불을 껐습니다. 민준이 상담센터 문을 연 것은 그의 가을이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간판도 크지 않았습니다. 위기 청소년 전문 상담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소 보고서를 쓰면서 민주는 한 챕터를 따로 뺐습니다. 사례 분석 항목이었습니다. 중학교 때 노트에 반복적으로 적었던 문장들, 그것이 어떻게 위기 신호 체크리스트 항목으로 바뀌었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썼습니다. 감정 표현은 없었습니다. 날짜와 항목과 변화 과정만 있었습니다. 아빠의 연표와 비슷한 형식이었습니다. 민주는 그 챕터를 다 쓰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했습니다. 윤가람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빠의 봉투였습니다. 서연 누나였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방식을 배우기로 한 자신이었습니다. 준혁은 그에도 지방병원에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제안이 3번 왔습니다. 3번 모두 안 갑니다.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후배 의사들을 모아놓고 수술 프로토콜 교육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준혁이 칠판에 항목을 썼습니다. 후배들이 받아 적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수술실에서 감정은 나중입니다. 수치가 먼저예요. 수치가 안정되면 그때 감정을 가져도 됩니다. 한 후배가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수술실 밖에서도 그렇게 하세요? 준혁이 후배를 봤습니다. 네. 힘들지 않으세요? 준혁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수치가 안정되면 감정을 가져도 된다고 했어요. 후배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준혁은 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결혼을 결정한 것은 그 다음 해봄이었습니다. 상대는 같은 병원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처음 만난 것은 학회였습니다. 그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흉부외과 이서연 선생님이시죠? 아버님이 이준혁 선생님이시고요.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레지던트 때 이준혁 선생님 강의 들었어요. 그때부터 존경했습니다.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잠깐 그를 봤습니다. 아빠 얘기를 꺼낸 사람이 처음이었습니다. 그것도 존경한다고. 두 사람은 그날 이후 자주 만났습니다. 결혼식 날을 잡고 나서 서연은 준혁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매일이 아니라 전화를 한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준혁이 받았습니다. 나야. 알아. 아빠 나 결혼하려고.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대가 누구야? 같은 병원 내과 선생님. 아빠 강의 들었다고 하던데. 이름이 뭐야? 서연이 이름을 말했습니다. 준혁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한 거 본 적 있어? 꼼꼼하더라.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게 칭찬이야? 사람 볼 때 꼼꼼한 게 제일 중요해. 서연은 전화기를 쥔 채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대 나 데리고 들어와 줄 수 있어?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응. 결혼식 날 준혁은 일찍 왔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서연을 기다렸습니다. 서연이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준혁은 서연을 위아래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팔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준혁의 팔을 잡았습니다. 긴장돼? 준혁이 물었습니다. 조금요. 할 수 있어.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그게 다야? 뭘 더해? 서연이 웃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준혁 앞에 섰습니다.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장인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준혁이 신랑을 위아래로 봤습니다. 학회에서 발표한 거 봤어? 꼼꼼하던데. 신랑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얼굴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셨습니까? 서연이 손이 안 멈추는 거 알지? 신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서연이야. 잘해봐. 신랑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식이 시작됐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습니다. 버질로드였습니다. 서연의 손이 준혁의 팔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두 사람 위로 쏟아졌습니다. 서연의 손끝이 준혁의 팔에서 살짝 떨렸습니다. 준혁은 팔에 힘을 줬습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단상 앞에서 준혁이 멈췄습니다. 신랑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준혁이 서연의 손을 신랑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무게가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예식장 맨 뒤편 출입구 가까운 자리에 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미숙이었습니다. 준수였습니다. 초대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드레스를 입은 서연을 봤습니다. 준혁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걷는 서연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미숙은 준혁을 봤습니다. 자신이 배신한 아들이 손녀의 손을 신랑에게 건네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준수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설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처음으로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예식이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하객들이 나오기 전에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서연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혼인 신고를 마치고 나서 서연은 아빠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정표와 행정 정보를 첨부했습니다. 준혁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결혼 이후 보험 수익자 변경 안내와 행정 처리 목록이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열어 읽으면서 웃었습니다. 소리 없이. 지수는 자신의 딸 서연이 결혼한다는 것을 지인의 연락으로 알았습니다. 축하 메시지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수는 그 메시지들을 오래 봤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서연 번호를 찾았습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미숙은 요양원에서 손주 소식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연이 결혼하고 잘 살고 있다라는 말을 전해줬습니다. 미숙은 그렇구나 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발신인 없이 가끔 오는 우편물이 있었습니다. 손주들 사진이었습니다. 서연이 병원 가운을 입고 찍은 사진, 민준이 상담센터 앞에서 찍은 사진, 미숙은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낼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준수는 그의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짐을 박스에 넣으면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명절에 찍은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있었습니다. 지수가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있었습니다. 준수 자신도 있었습니다. 준수는 그 사진을 박스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첫 아이를 낳은 것은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분만실에서 나온 서연의 첫 마디는 아빠한테 연락해줘 였습니다. 준혁이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봤습니다. 아기를 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심장 소리 확인해줘요. 준혁은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냈습니다. 아기 가슴에 댔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고른 소리였습니다. 작고 빠르고 힘찼습니다. 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청진기를 내렸습니다. 수첩을 꺼내 심박수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달 검사 일정을 적었습니다.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어때요? 좋아. 그게 다야?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건강하다고. 서연이 웃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준이 구석 의자에 앉아 그 장면을 봤습니다. 조카의 작은 얼굴을 봤습니다. 아빠가 청진기를 넣으면서 수첩에 무언가를 적는 것을 봤습니다. 민준은 자신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상담센터 가족 상담 모델 수정 항목이었습니다. 혈연과 선택. 그 두 가지가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다르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민준은 그것을 썼습니다. 준혁은 병실을 나오기 전에 서연에게 종이를 건넸습니다. 다음 달 일정표였습니다. 신생아 검사 항목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아빠, 준혁이 돌아봤습니다. 고마워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가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잘 키워. 문이 닫혔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기가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봤습니다. 민준이 서연 옆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이름 뭐로 해? 아직 모르겠어. 아빠 돌림자 써? 서연이 민준을 봤습니다. 민준이 서연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지방병원 당직실에서 준혁은 불을 켜놓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늘 기록한 심박수였습니다. 숫자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건강함. 준혁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혁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간호사 발소리가 지나갔습니다. 어딘가에서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민준이 선택한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서연이 수술실에서 손을 멈추지 않은 것, 민준이 자신의 가장 아픈 기억을 꺼내 누군가를 위한 자료로 만든 것, 그것이 준혁이 남기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연표도 아니었습니다. 봉투도 아니었습니다.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는 것. 준혁은 눈을 떴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다음 달 검사 일정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준혁은 끝내 서울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서 두 아이는 자랐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처럼 수술실에 섰고 민주는 자신이 가장 아팠던 기억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배신은 세 사람에게서 왔습니다. 아내에게서, 동생에게서,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그 셋이 합쳐서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준혁은 무너진 자리에서 복수 대신 다른 것을 선택했습니다. 말 대신 기록을, 감정 대신 절차를, 그리고 떠남 대신 다른 방식의 남음을.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선택하는 것, 끊지 않는 것, 손이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이준혁이 평생 수술실에서 배운 단 하나의 진실이었고 두 아이에게 남긴 단 하나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